다음은 이제 그 신라의 이제 소경 설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원 소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신라는 이미 그 소경 설치를 국원 소경 설치 이전부터 소경이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증왕 때에 처음 이제 514년이죠. 그 아시촌 소경을 설치했는데 이 아시촌 소경은 국원 소경을 설치하는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시촌 소경이 국원 소경이 이제 설치되면서 기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639년에는 그 북소경, 지금 강릉에다가 북소경이라는 걸 설치했었는데 이건 오래 못 갑니다. 658년에 이제 폐치가 돼서 없어지는데 그 정확한 그 사유는 짐작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소경을 설치했다가 처음에 소경을 설치한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큰 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경은 이제 통일 이후에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라 소경 설치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설치 이유라든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다. 이건 이제 5소경이 전부 다 통일 이후에 설치된 소경들까지 5소경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소백산맥 사실 서쪽 지역에 설치했으니까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맞습니다. 두 번째, 가야, 백제, 고구려, 고토를 통치하기 위한 거점.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대본이 설치된 지역이 신라의 원래 영토였던 지역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야 지역, 백제 지역, 고구려. 여기에 그 나중에 신라가 차지한 지역을 통치하게 설치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을 설치하면서 삼민 정책이 이루어진 그 기록들도 있고 하니까 피정민을 지배하고 이들을 삼인시켜 가지고서 통치를 편리하게 하려 했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가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 김해에 있었던 아주 그 세력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세력을 거기서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노대에 걸쳐서 살아오면서 갖춰놓은 세력 기반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역로를 장악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을 충주로 옮겨놓으면 다 잃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3인을 시킴으로 해가지고서 논의 가시가 되는 지방 세력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새로운 지역에다 옮겨놓으면 그 지역에 또 경쟁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부터는 이득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종합해서 얘기한 것이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결국 왕경 기능을 분담한다. 편제성, 보안 다 있죠. 고토를 통치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 지배의 효율성, 아까 3인책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1, 2, 3, 4 모두가 국원소경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의 오소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이게 정치적 측면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만 강조를 해서 이런 순전히 소경 설치가 정치적 이유에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하신 분들은 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통일 이전의 소경 설치와 통일 이후의 소경 설치는 전혀 다른 그 역사적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일 이전은 통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라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통일 이전의 소경 설치고, 통일 이후의 소경 설치는 신라가 이미 백제를 병합하고 고구려도 당과의 전쟁, 또 신라와의 전쟁 통해서 소멸한 다음에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목적이 그때는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원소경을 설치한다든지 아시천소경이라든지 또는 북소경 설치라든지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돼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통일을 계획했다면은 그 과정을 완수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경제력을 통합하고 문화와 이념을 통합하고 하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소경은 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소경의 설치 과정을 이제 550년 이후에 신라의 역사 전개 과정을 속에서 살펴보면은 550년에 금연성과 도살성이라는 성을 신라가 점령을 합니다. 금연성은 지금의 이제 진천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도살성은 지금의 증평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건 다 추정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근거는 여기가 금연성이다, 여기가 도살성이다 하는 게 유적으로 딱 나오면은 정확해지는데 사실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그러한 근거들이 없으니까 추정치입니다. 뭐 이 두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이 충주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551년에 진흥왕이 낭성 순수를 하는데 이 낭성에 대해서도 청주다 충주다 말이 많은데 하임궁에서 우륵을 면담했다는 그 기록을 보면은 이게 충주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임궁이라고 하는 데는 강변에 있는 어떤 건물뒤로 보이는데 물론 청주에도 무심천이 있지만 여기에 더 어울리는 것은 남한강변에 있는 탕금대가 더 어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륵이 있잖아요. 우륵은 분명히 대가의 귀족인데 충주로 3인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주에서 충주에 있는 우륵을 불렀을 리는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충주에 왔으니까 우륵을 불러서 만났겠죠. 그 우륵의 음악을 들었겠죠. 그래서 551년에 충주에 왔다면 금연성과 도사성은 어디에? 충주 주변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 세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식군 공치했을 때 거칠부가 고구려의 그 뭐랄까 식군 공치 이전에 간첩으로 잠입했던 적이 있어요. 승려로 가장해서 그때 만났던 어떤 거칠부의 그 신라 장군 거칠부의 스승격인 사람이 아마 그 고구려 승려 해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혼자 넘어온 게 아니에요. 해량은 고구려에서 굉장히 이름난 승려였었고 뭐 삼국을 통틀어서도 당시에 이름난 승려 중에 하나였던 게 집단을 끌고 넘어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자, 새로운 땅을 점령하고 진흥왕이 충주에 오고 그때 누구들? 고구려 승려가 규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신라에서 변화가 막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뚝 떼서 558년에 만경의 기촉자재와 육부 호민들이 또 충주로 3인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국원 소경을 설치하면서 영남 지역에서 사람까지 오는데, 물론 고구려에서 기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서라벌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해량만 지금 기록에 있지만 이 전쟁 과정에서 상당히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해량을 갖다가 역사서에 기록한 것이지, 해량에는 아무도 안 왔다, 해량 집단에는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더 이제 국원소경의 그 주민 구성을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이 사람들 일부도 어디로 국원소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원소경의 설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어때요? 일단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우룩을 맞는 것은 대가야 쪽 사람들을 총대 매는 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전쟁 지역의 가장 전방에다가 대가역의 귀족들, 대가 사람들 해서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총대를 매게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해요? 지원이라는 여러 가지 그 군사 지원이나 이런 걸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도 일부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신도시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57년에 국원소경이 설치가 됐지만 사실은 550년부터 이미 국원소경에 대한 설치 과정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기록들은.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 558년에 이제는 어디까지? 다 해가지고 주민 구성이 되니까 여기에 원래 살던 백제 사람이 있었죠. 또 고구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 있어요. 고구려가 한때 중고구려 있는 거 봐서는. 가야 사람 맞죠? 고구려에서 귀부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그 다양한 집단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경에 있는 귀족자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을 사면해가지고 그 가장 상층 부에 놓고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과정이 556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58년 이후에 아까 북제에 사실 파견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연결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주의 국원소경이 설치가 되면서 그런 걸 경주가 아니라, 서라벌이 아니라 충주에서 이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55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원소경이 가동이 됐다라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결과가 564년에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국영소경의 설치 목적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첫 번째 신라 북진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 확보한다고 그랬죠? 바로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의 공백지였던,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힘의 공백지였던 한강역을 확보하고, 그것이 나중에 당항진의 건설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그런데 삼국 후기의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규모의 물자가 투입되어 있는 그 총력전이고, 끊임없는 소모적인 전쟁이에요. 이 소모적인 전쟁이 계속되려게 되면 그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 충실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시지원 체계 수립이 결과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그 전쟁의 승패에 의해서 어느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겠죠. 이게 핵심 요소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신라의 약점은 뭐냐? 한강 하류 지역이 경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모든 그 신라의 국가적 그 승패가 걸린 일들이 한강 하류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서라벌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군사적 행정력 지원을 서라벌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대규모의 거점 도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구원소경이다. 그래서 구원소경 앞에 있는 그 주가 바로 한산주, 또 남천주 뭐 이렇게 부르는, 원래는 신주였다가 남천주로 갔다가 북한산주 됐다가 한산주가 됐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군대가 이동하면서 이름도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한강유역의 방어 부대면서 동시에 한강유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신라의 그 힘이었는데, 여기를 누가? 구건소경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지배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또는 3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건소경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건소경은 신주에 대한, 또 한산주에 대한 군사와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가 구건소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구건소경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됐냐? 이걸 구건소경의 범위가, 그럼 구건소경이 담당하는 지역이 어디였냐는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사실 뭐니까 근대적인 측량 방법이 생겨났으니까 시군 간의 경계가 참 명확해요. 그렇죠? 어디가 넘어가면 지자체 간의 경계가 딱딱 표시가 되어 있고 시군에 명확하고, 또 그 가운데서 지적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서 뭐 소위 말 개인 간의 소유 관계도 명확한데, 그거는 근대적인 그 측량 방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제 확립된 거고, 옛날은 그런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건소경의 범위가 어디다 이거 지도에 표시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한다 하더라도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특히 삼국시대에는 지방을 지배한다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통 얘기하게 돼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그러니까 구건소경이라고 설치된 행정구역에 속한 마을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지, 땅은 잘 몰라요.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권이 있어요.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뭐 땔감도 마련하고 하면 그 생활권, 그게 그 마을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이웃 마을과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의 지방관에 의해 가지고서 그런 마을들이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마을에 속한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땅 자체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범위들이 서로 겹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삼국시대의 군현의 범위를 갖다가 지도상에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 있는 구건소경 주변에 있는 여러 군현들을 표시해 보면 대체적으로 저런 형태로, 지금 지도상에 나오는 저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지금의 충주시의 그 계림령 주변의 그 제천이죠. 제천에 속했던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 아마 구경소경이 직접 관할하는 마을들의 범위,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는 내제군, 뭐 청풍현, 뭐 괴양군, 음성현, 음죽현, 괴양군, 북원소경 이렇게 쭉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저 정도의 범위가 아마 구건소경의 범위인데, 사실 저게 다 이제 구건소경의 중심지는 아니죠. 참 예. 여기에 이제 구건소경을 이끌어가는 지배층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또 좁혀져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구건소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지금 살펴봐야 돼요.
먼저 이제 주민 구성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기록에 나타난 거는 아까 3인 됐던 누가 있어요? 경주의 귀족들이 있어요. 자, 귀척자제. 귀척자제라는 귀척이라는 거는 경주의 귀족들이에요. 진골, 성골, 진골 같은 그런 귀족들이죠. 귀척자제. 그러니까 그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라벌에서도 뭐예요? 최고의 지배층이에요. 신라 최고의 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소경의 최고의 피라미드 구조의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민이라고 했죠. 아까 호민. 귀척자의 호민인다고. 호민이 뭐냐? 부유한 사람이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냐? 어쨌든 삼국시대는 이전에 귀족들이 중시하는 귀족국가 형태니까 모든 사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귀족들이죠. 근데 귀족 빼고 귀척자들 빼고서 호민. 그래서 이 호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상업이나 수공업, 유통 이걸 갖다가 담당하는 계층, 경제를 장악한 계층,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큰 상인들, 상단 이렇게 표현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필요하냐? 도시라는 데가 참 다 소비만 하는 데예요. 도시는. 도시가 뭘 갖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생산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물자들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행정적 지원 또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도 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조직 같은 상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호민들은 이렇게 이 구원소경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대상인들과 그 상인들 교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라벌에서 경주에서 온 귀척자제와 호민들은 이미 경주에서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고위층, 구원성의 최고위층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 아래 사람들이 이제 가야계 이주민, 대표적으로 이제 우룩, 강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 신라 사람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라한테는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복 지역에서 왔지만 신라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활용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3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의미는 이 사람의 행정이나 군사나 문화나 뭐 이런데 또는 어떤 장인층이거나 뭐 이런 데 있어서의 상당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고구려 유민들 그러니까 해량이 같이 신라가 고구려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고구려 쪽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신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또 골랐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러한 흔적이 남은 것이 아마 저는 봉황리에 있는 마해부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유적을 보면서 더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찌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이나 군사적인 집행 이런 걸 담당하는 계층, 아주 기술 관료 지금 얘기하면 지금 표현하면 기술 관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강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문서 작성, 외교 문서 작성으로 이름을 떠졌던 보면은 중원경에서 구원소경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서라벌까지 불려갔던 인물이 강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어떤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그 일종의
지금으로 하면 기술관료, 행정관료 이러한 집단이 또 이제 가야계나 고구려계 이주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아래쪽에는 이미 이제 생산계층이죠. 원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충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백제 시대부터 계속 쭉 고개를 거쳐가지고서 충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아마 이제 농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때 이제 노예계에 속한 사람들, 또는 이제 하급 수공업자, 하급 상인,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백제계 제지에서요. 그래서 상층, 중앙계층, 그러니까 하층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피라미드 형태로 아마 주민 구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이 국원소경 지역에 퍼져 사는데 그 중에서 국원소경의 중심지, 핵심 지역에는 누가 있어요? 행정요원, 군사요원, 지금 승려, 상인, 장인 같은, 그러니까 상위 계층과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다 뭐냐면 비농민층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원소경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들 중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국원소경이 아까 철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디면 일대 많은 그 철산지들이 고대부터 개발된 철산지들인데 여기에 아마 이 철산지의 그 개발 운영, 그다음에 이 제철 제련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또 주변에 흩어져 살았을 거예요. 강수의 아버지가 야철장이었다라고 그러죠. 강수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강수 아버지는 뭐냐? 가야계 유민인데 철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야철장. 철기 기술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그 국원소경의 중심지 주변에 또 몰려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국원소경의 중심지라고 하게 되는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원소경의 최고위층 그리고 그 고위층을 지원하는 그런 하위층들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시유적이죠. 도시유적. 아마 이 도시유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유적의 가장 그 최적지로 지금 생각되는 것은 지금 타평리 일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평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누암리, 하구암리 이런 고부군들이 뺑 둘러싸고 있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리면의 제철지 둘러싸고 있죠. 봉황리, 마애불 같은 것들이 있죠. 강이 있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아마 그 핵심 지역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걸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은 결국 정리를 하면 국원소경은 노란 부분이죠. 노란 부분에서 그 중앙에 있는 부분, 그 지역이 국원소경의 핵심 구조고, 핵심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또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위에 그 인공지능 지도에 보면은 번호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유적 번호들. 유적 번호들은 지금의 타평를 중심한 요 일대가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생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국원소경의 이 구조는 일종의 도농복합시에 아마 비견될 거예요. 중앙에 도시 형태의 그 중심지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야철지, 제철지, 재련과 관련된 이런 공단 같은 지역들이 있고 그 더 바깥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농경지가 있는 일종의 도농복합시 형태의 구조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의 그 범위는 아마 지금의 현재 그 충주
충주시를 벗어나지 않았을, 충주시가지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아마 왜냐하면 국원소경도 이 신라 나중에 중원경이 되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충주가 될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도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서 점점 확장이 되어 갔겠죠. 확장이 되어 갔다가 또 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확장이 되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들게 되면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타평리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가 인구가 늘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집들이 자꾸 그 주변으로 더 커져 나가겠죠. 근데 그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무한정 나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강을 건너가든지 어디로 좀 넓게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원 소경의 발전 방향은 그 중에서도 서쪽은 어렵고 동쪽으로 지금의 충주시가지 쪽으로 아마 확장이 됐겠죠. 탕금대 건너서 강을 달천 건너서 이쪽에 구릉지 쪽으로. 이 충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전통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 대부분 보면은 그 강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구릉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보여져요. 대표적인 게 서울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풍납토성이라든지 이쪽 강변에 있다가 나중에 중세도시 갈수록 어디로 가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 한양도성 쪽으로 이동이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충주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6세기, 7세기 때에는 타평리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점차 8세기, 9세기, 10세기로 가면서 어디로 갔겠어요? 점차적으로 도시의 범위가 커져 나갔겠죠. 그래서 지금의 충주시가지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신라가 망하면 신라 시대에 다시 말해서 중원경, 구원소경 일대의 충주의 위치와 고려 시대 들어가면서 충주의 그 활용도 또는 위치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지역 조정이 되면서 어떻게 돼? 고려 시대 때는 점차 어디 쪽으로? 지금의 충주시가지 쪽으로 읍성이 생기면서 이쪽은 이제 몰려들게 되면서 타평리 쪽은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쪽 사람이 다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신도시 중심의 아마 그 도시 구조가 형성되면서 고려 시대에는 완전히 중심지가 이제 고려 시대에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국원소경의 중심지가 아직은 더 고려해봐야겠지만 최대로 커졌다 하더라도 현재의 동쪽으로는 충주시가지 일대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뭐 탕금대 일대에 전부 다 논밭이 됐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다 습지였잖아요. 충주에서 습지를 피하고 수해에서 안정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은 지금의 충주시가지 일대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서 다른 데로 완전히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구원소경의 도시구조 전체적으로 구원소경이라고 하는 지역은 노란 지역이 전부 다 구원소경 관할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소경의 중심지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저 부분이 아마 구원소경의 그 유적들이 밀집한 다시 말해 도시의 핵심지가 형성됐던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속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 이런 주민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왜냐면 기록에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한테 얘기하신다면 제가 이제 관련된 유적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유적들을 통해서 왜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